한 남자가 걷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다. 앞으로 말려있는 등과 앙상한 두 다리는 허방을 밟듯 위태로워 보인다.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신발양 뒤축이 닳아있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더니 걸음을 멈춘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는다. 차들이 그를 지나쳐간다. 1차선을 달려오던 검정 세단이 2차선으로 들어선다. 갓길로 차를 붙여 후진하고 남자 옆에 차를 멈춘다. 앞차문이 내려가고 팔 하나가 불쑥 나온다. 손에는 은빛 쟁반이 들려있다. 5개의 손가락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다. 쟁반이 투명 덮개를 걷어내자 접시에 놓인 두툼한 스테이크 한 조각이 드러난다. 살찐 손이 남자에게 스테이크를 건넨다. 엉겁결에 음식이 들려진 남자는 그것을 응시한다. 차창 밖으로 나온 살찐 손이 어서 들라는 손짓을 한다. 코를 킁킁거리며 고기 냄새를 맡는다. 입을 닫은 남자는 조심스레 고기를 베어 문다. 정지된 TV 화면 속 주인공처럼 남자는 잠시 멈춤이다. 곧이어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두 손으로 고기를 입안으로 쑤셔 넣는다. 검정 세단은 그제야 제 일을 마쳤다는 듯 가던 길을 간다. 남자의 입가에 핏물이 배어있다. 스테이크를 다 삼킨 남자가 일어서 걷는다. 얼마 못 가 다시 주저앉는다. 흰색 승용차가 남자 쪽으로 차를 세우고 음식을 건넨 후 사라진다. 이번엔 피자다. 치즈와 햄, 베이컨 토핑이 두툼이 얹혀있는 피자. 이번에 남자는 재빠르게 피자 조각을 입에 쑤셔 넣는다. 만족한 듯 배를 두드리고 일어나 걷는다. 이번엔 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여러 대의 차가 매번 그에게 음식을 건네고 남자는 매번 그걸 받아먹는다. 남자 몸은 바람 넣은 풍선처럼 점점 둥글둥글해지고 걸음은 느려진다. 얼마 안 가 답답한 듯 가슴을 두드리는 남자. 가슴섭을 부여잡은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무릎이 꺾인다.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쓰러진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자명정이 울리기 전에 선재는 눈을 떴다. 시간은 5시 59분 57초. 하나, 둘, 셋을 세자 06시를 가리킨 시계가 비명을 질렀다. 협탁 위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선재는 기지개를 켰다. 슬리퍼를 꿰어 신고 책상 쪽으로 가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마음 가는 책을 무작위로 골라 읽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책을 읽은 후에는 3시간 정도 동네를 걸을 것이다. 결혼 후 20년 동안 빼놓지 않고 해온 일과였다. 책은 역사, 문화, 정치, 종교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방금 꺼내든 책 표지에는 7죄종, 7가지 죄악이라 쓰여있다. 책상에서 탐식편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조용히 눈으로 읽던 선재가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었는지 소리내 읽기 시작했다. 수도원을 떠나 마을을 찾은 수도사가 어느 집에 들러 주인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다. 주인이 아직 고기를 익히는 중이라고 대답하자 수도사가 말했다. 그럼 아무거나 꼬치에 끼워 서둘러 요리해 주시오. 주인이 꼬치를 준비하는 동안 수도사는 참지 못하고 고기를 조각내어 숯불에 던졌다. 몹시 뜨거운 고기를 집어 입에 쑤셔 넣는 순간 수도사는 갑자기 죽어버렸다. 퍽 하고
둔탁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안방 화장실에서 들려온 걸 보니 도기로 된 양변기일 듯 싶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 선재는 이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육중한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려온다. 선재는 읽던 것을 잠시 멈추고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빠르게 마저 읽었다. 식탐이 화근이었다. 선재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펼쳐놓은 페이지를 넘겼다. 복도를 지나 안방 안 문제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분뇨와 분비물 냄새가 끼쳐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야 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300kg의 바비가 화장실 바닥에 눌어붙듯 퍼져 있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양변기가 내려앉아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양팔과 양다리를 큰 대자로 뻗은 바비는 욕실 천장을 향해 눈을 뜬 채였다. 선재는 바비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체크했다. 맥박이 뛰지 않았다. 바비 입에 귀를 대보았다. 숨소리 하나 없다. 선재는 천장을 향해 부릅뜬 바비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바비의 눈을 감겨주었다. 샤워기를 최대한 세게 틀어 흐트러진 분뇨를 수채구멍에 흘려보내고 바닥에 눌어붙은 바비를 씻겼다. 위아래 속옷만 두른 채 누워있는 바비에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몸을 뒤집거나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기에는 몸무게 겨우 50kg인 선재에겐 무리였다. 마무리로 가장 향이 강한 방향제를 화장실 구석구석 뿌렸다. 부유하는 방향제를 마신 선재가 마른 기침을 토했다. 화장실을 정리한 선재는 안방으로 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음이 갔지만 상대방은 전화 받을 기미가 없었다. 아마도 크고 둔탁한 몸을 가진 주인이 전화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리라. 포기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쯤 전화가 연결되었다. 허헉,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선재는 통화 목적을 말하려다 잠시 뜸을 들였다. 변기를 교체하려 합니다. 느티나무 집이죠? 그때처럼 특대형 사이즈 맞으시죠? 아니요. 이젠 보통 사이즈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오래 갔지만 상대방과 연결되지 않았다. 선재는 4-5번 더 전화를 걸었으나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끄는 선재의 얼굴이 어두웠다. 두껍게 드리워진 커튼 때문에 방도 어두웠다. 선재는 창문으로 가 커튼을 열어젖혔다. 그제야 안방이 눈에 들어왔다. 안방 역시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맞춤형 특대형 사이즈 침대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조각, 뜨담한 치킨 뼈다귀와 스파게티 면가닥, 핫도그와 초코 케이크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었다. 방바닥은 더 가관이었다. 엎질러진 2리터 페트병에 콜라가 새어나와 한쪽에 세워놓은 전동 휠체어 아래 바닥이 흥건했다. 음료캔과 과자 봉지, 음식 찌꺼기 묻은 티슈가 나풀거리고 각종 배달업체 전단지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선재가 매일 안방 청소를 했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다시 어질러졌다. 선재는 화장실까지 바람이 통하도록 안방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피자 조각과 닭다리는 음식물 봉투에, 과자 봉지와 휴지는 쓰레기 봉투에, 캔이나 페트병은 재활용 봉투에 분리해 담았다.
청소기와 걸레질까지 마치고 안방 구석구석 방향제를 뿌렸다. 오늘 새로 꺼낸 방향제를 다 써버렸다. 장롱에서 잘 다려진 새하얀 광목천을 꺼내어 옆구리에 끼우고 전동 휠체어를 밀어 화장실로 향했다. 바비를 마당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휠체어에 올려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화장실 안에서 숨이 넘어갈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선재는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휠체어에는 하얀 광목천에 쌓여진 바비가 옆으로 쓰러질 듯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 집안은 방을 구분하는 문턱이 없어 휠체어를 끌고 다니기에 용이했다. 안방에서 거실, 복도를 거쳐 마당으로 휠체어를 밀고 나와 현관문 앞에 세워두었다. 이 모든 것이 일사불란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예견했다는 듯이. 마당 왼쪽으로 소우리와 간이 창고가, 오른쪽으로는 3미터 높이의 굵은 느티나무가 서 있다. 간이 창고로가 삽을 들고 나온 선재는 마당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작은 몸짓과 마른 몸에도 불구하고 삽질에 능숙했다. 시간이 흐르자 선재 얼굴은 땀범벅에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아직 동장군이 물러가지 않은 혹독한 1월이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낮은 포물선을 그리며 느티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파헤치고 있는 마당을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구덩이는 시신을 담은 관 사이즈만한 길이지만 폭은 관 서너 개를 합해도 될 만큼의 넓이였다. 선재는 삽질을 멈추고 쌓아올린 흙무덤에 삽을 꽂았다. 휠체어 쪽으로 다가가 광목천에 쌓여진 바비를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시도했다. 마른 몸에 장작개비처럼 달린 선재의 팔다리가 떨렸다. 광목천 양귀퉁이를 잡아 끌어 파놓은 구덩이 쪽으로 끌고 왔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여서 할 수 없이 구덩이 안으로 한 번에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선재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는 구덩이 아래로 바비를 밀어뜨렸다. 바비가 크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다. 선재는 거친 숨을 골랐다. 겨울바람 속 선재의 입김이 구들장 굴뚝연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불을 붙였다. 허공에 연기를 뱉어내며 한숨 같은 숨을 내쉬었다. 느티나무 가지 위 이를 지켜보던 까마귀가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담배를 비벼 끈 선재는 다시 삽을 들었다. 쌓아놓은 흙무덤을 다시 구덩이 안으로 퍼붓기 시작했다. 바비의 형체가 점점 사라지고 구덩이가 메워져 갔다. 뭘 하는 겁니까? 다리를 끄는 발걸음 소리가 멈추더니 어른 어깨만한 담장 너머로 둥근 얼굴이 떠올랐다. 옆집 이씨였다. 선재는 멈추지 않고 삽질을 계속하며 대꾸를 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경찰에 알리지 않고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신고 없이 개별 장례를 치르라는 지침이 있었죠? 그렇죠. 비만으로 죽은 자들은 개 취급당하는 세상이라. 선재는 굳이 그를 보지 않지만 옆집 이씨는 두툼한 턱살이 달린 얼굴을 끄덕일 것이다. 명복을 비회다. 이내 담장 너머 보름달 얼굴이 사라졌다. 우리 마누라도 오늘 내일 하회다. 발을 끄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새로 덮은 흙 위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선재는
현관을 나와 문을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갔다. 값비싼 물건은 없어 도둑이 들어도 상관없지만 집안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했다. 왼쪽 소우리에 작고 여린 송아지가 가냘픈 소리를 내며 여물을 씹고 있었다. 여물통에 여물을 가득 채우고는 선재가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이 마을의 유일한 송아지다. 많이 먹어라. 선재는 얇은 점퍼에 등산용 바지를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다. 소우리에서 뒤를 돌자 며칠 전 파묻은 흙무덤이 보였다. 선재는 그쪽으로 가 한쪽 무릎을 내리고 앉았다. 봉부는 만들지 않았다. 무덤 앞에 꽂힌 묘지석에는 바비 신영순 55세 여기 잠들다라고 쓰여 있다. 바비는 인도네시아로 돼지라는 의미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잠시 일한 선재가 살찐 아내에게 지어준 애칭이었다. 선재는 묘지석을 손으로 닦아내고는 무릎을 일으켰다. 밖으로 나오자 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선재는 조금 걸어 노란 지붕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지나도 답이 없다. 과체중으로 걸음이 느린 이 씨가 인터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리라. 선재는 다시 한번 벨을 누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딸깍. 무슨 일이요? 가파른 숨을 쉬며 이 씨가 물었다. 누렁이 여물을 부탁하외다. 어디 가십니까? 부고를 전하러 서울 딸 집에 갑니다. 전화로 하면 되지. 연락이 안 됩니다. 장례는 이미 마쳤으니 천천히 가려고요. 기차요, 버스요?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요? 여기서 서울까지 한 달여는 걸리겠네. 겁도 엄동설하네. 선재는 대꾸를 하지 않고 집 열쇠를 이씨 대문 우편함에 밀어넣었다. 걱정 말고 댕겨 오시구랴. 선재는 어깨에 맨 가방끈을 맞추고 허리를 숙여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였다. 선재가 사는 대굴령 마을은 10가구도 되지 않은 외진 곳이었다.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강릉 시내까지 가야 했다. 두 곳 다 마을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이고 마을버스는 1시간에 한 대씩 온다. 그마저 마을버스를 놓치면 2시간 기다림은 기본이었다. 물론 고속버스든 기차든 탈 생각이 전혀 없는 선재지만 선재는 마을 초입을 나선다. 운 좋게 도착 시간과 맞았는지 저 멀리 마을버스가 오는 게 보였다. 정류장에 버스가 서고 인적 드문 곳이라 내리는 사람도 버스에 오르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버스는 선재가 타기를 기다리듯 멈춰 서 있다. 선재는 마을버스를 뒤로 하고 걷는다. 무한해진 마을버스가 부연 먼지를 일으키며 선재를 지나쳐갔다. 대관령길을 걷고 있는 선재. 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등을 떠밀듯 선재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다. 오른쪽으로 대관령 양떼 목장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했다. 목장은 광활하고 드넓지만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았다. 풀을 뜯어야 할 양들도 보이지 않았다. 양떼를 키우는 낙농업 농장들이 많았고 풍력 발전 단지를 끼고 있어 꽤 장관이었던 곳이었다. 이제는 예전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선재는 목장 울타리에 팔을 걸치고 텅 빈 목장을 들여다보았다. 목장은 저쪽에서부터 오픈형 소형 전기차를 몰던 인부가 선재 쪽으로 와 차를 멈췄다. 의심에 찬 눈빛이었다. 볼 일이라도 있으신 게요? 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인부의 물음에 선재는 물음으로 답했다. 저기에서 한꺼번에 키웁니다. 인부는 오른팔을 들어 언덕 꼭대기를 가리켰다. 선재의 눈빛이 인부의 손끝을 따라갔다. 그곳엔 축사라기보다 공장처럼 보이는 높고 거대한 시멘트 건물이 있었다. 굴뚝에선 짙은 재색 연기가 연신 뿜어나오며 파란 하늘을 검게 가리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또 믿는 건 아니시죠? 요즘 살아있는 게 없어서리. 무슨 말입니까? 아니, 농담이외다. 인부는 통하지 않는 쓴 농담을 하며 실없이 웃어 보였다. 선재는 목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렸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한다. 선재는 앞에 보이는 산을 올려다보았다. 산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치 산이 하늘과 이어진 것 같았다. 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헐벗은 모래 무덤 같았다. 나무도 풀도 꽃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였다. 자줏빛 노을이 산중턱으로 내려앉았고 선재의 턱수염이 거뭇거뭇 자라기 시작했다. 걸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남산 도로에서 선재는 걷고 있는 남자와 맞닥뜨렸다. 2미터 거구의 남자는 배 나온 상체와 대조적이게 마른 다리를 하고 있었다. 오른쪽에 작은 짐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다. 선재는 걷는 남자를 본 게 신기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평창역에 갑니다. 그쪽은 어디 가십니까? 아내가 떠났습니다. 부고를 알리러 서울 딸집에 갑니다. 이런, 차는 어쩌고요? 걸어서 갑니다. 그럼 가는 방향이 같으니 동무나 할까요? 남자의 제안에 선재는 흔쾌히 동의한다. 아침에 만난 둘은 해가 산자락 중간에 위치하자 허기를 느꼈다. 남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남자가 가방에서 햄버거를 꺼내 선재에게 건넸다. 일반 햄버거보다 3배는 커 보이는 크기였다. 선재가 고개를 저었다. 선재는 배고픔에 익숙했다. 전 괜찮습니다. 드시죠. 남자는 거절하는 선재와 햄버거를 번갈아 쳐다본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로 만든 겁니까? 요즘 살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인공육이죠. 인공육은 안 드시는 게 내 아내도 그 맛에 길들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음식이란 음식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게 더 컸지만요. 인공육 말고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몸에 안 좋고 살은 쪄도 맛은 최고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있지만 눈은 햄버거에 가 있는 남자였다. 어서 드시죠. 남자가 햄버거를 보고 입을 다시고는 자기 입에 밀어넣었다. 씹지도 않은 채였다. 남자의 크고 검은 목구멍이 햄버거를 빨아들였고 이내 햄버거는 자취를 감추었다. 남자는 소매깃으로 입술에 묻은 육즙을 닦아냈다. 선재가 그런 남자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엎어진 김에 누가 간다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십시다. 아직 허기가 가라앉지 않았으리. 남자는 길가에 주저앉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휴대폰이었다. 전원을 켜고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요즘 즐겨보고 있는 먹방 유튜버인데 몸무게 35kg인데 소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거뜬히 먹는 대식가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화 좀 걸고 오겠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젓고는 남자가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남자를 돌아봤다. 남자는 유튜브 영상에 눈을 뗄 줄 몰랐다. 요리사 복장을 한 작고 마른 몸의 하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커다란 눈을 하고 있어 귀여움이 가득하다. 두 손을 귀엽게 흔들며 멘트를 시작한다. 안녕요, 하와예요. 오늘의 메뉴는 양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전에는 노린내 가심해서 양고기 먹을 일이 드물었죠? 지금은 식용을 목적으로 어린 양만을 키워내 쉽게 양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와 앞으로 하이라이트 조리대가 있고 그 위로 사각 후라이팬이 널찍하게 놓여 있다. 후라이팬 위에는 양고기 스테이크가 구워지고 있다. 아직 익지 않은 양고기 한 덩어리를 들어 입으로 가져가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하와. 오바스러운 신음을 하며 하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는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기는 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별 비법은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오늘은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맛집의 양고기를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오른쪽 채팅창으로 너무 맛있겠다. 나도 지금 양고기 폭풍 주문 중. 오늘은 양고기 스테이크로 정했다. 미슐랭 3스타 가게는 어디인가요 등의 챗이 쉴 새 없이 올라간다. 짜잔! 양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레드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잔에 와인을 가득 따르자 다시 멘트가 쏟아지는 채팅창. 양고기의 레드와인 최고 궁합. 역시 80만 유튜버 하와. 최고다 최고 등의 찬사가 이어진다. 잠시 후 살이 전혀 안 찌는데 먹다가 뱉는 거 아닌가. 우리랑 다른 이질적인 모습이라 보기 껄끄럽다. 혼자 몰래 운동하는 거 아니냐며 악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와는 방송하며 댓글에 대한 답도 해주고 있다. 아니에요. 운동 1도 안 합니다. 라이브 생방인데 조작이 불가능하죠. 요즘 시대 35kg이 말이 되냐. 200kg이 평균 체중인데 화면을 조작한 거 아니냐. 조작이면 때려쳐라. 꺼져라 등의 심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다. 아니에요. 저희 집은 유전이라 살이 안 쪄요. 저희 아빠도 키 180인데 몸무게가 5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충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와는 웃음으로 만회해 보려 한다. 아, 밥맛 떨어져. 신성한 고기를 앞에 두고 해충이라니 너무 무식하다. 모자란 거 아니냐. 신고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 악플이 올라오며 순간 20만 시청자가 채팅창을 나가버렸다. 아직 남아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하와는 끝까지 라이브 먹방을 한다. 4-5번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는지 선재는 애꿎은 땅을 발로 툭툭 쳤다. 남자가 기운을 차렸는지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 선재에게 다가왔다. 야, 글쎄, 사람들이 먹방 유튜버가 비정상적으로 말랐다면서 공격을 하더니 다 나가버렸지 뭐요. 근데 다음 방송에서 뭐라 했는지 아시오? 자기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서만 먹겠다며 선언을 했어. 요리도 하지 않고 오직 배달 음식으로만 승부하겠다면서요. 자기를 이제 침대 먹방너라 불러달라면서요. 남자는 선재가 관심 없는 이야기를 제잘댔다. 선재는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2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남자의 걸음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먹을 거 없어? 난 가져온 게 다 떨어졌어. 여긴 산구석이라 가게 하나 보이지 않고요. 선재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소금물인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물이 아니라 음식이 필요하외다. 음식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먹는 게요? 살아서 딸에게 가려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200kg 좋게 나갔죠. 결혼하고 아침 저녁으로 6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려. 남자의 얼굴이 흑빛이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말이 끝난가 동시에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어디선가 마른 장작 타는 냄새가 났다. 달디단 초코물이 끼얹어 있는 초코 케이크 냄새가 나는 것 같구려. 선재가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았다. 초코 케이크는 선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먹지 않은 지 오래지만 그 맛이 생각났다. 죽은 마누라는 매일 초코 케이크를 입속에 밀어넣었다. 화학 밀가루로 만들어진 그것은 일반 케이크보다 당도가 높고 강력한 맛이어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었다. 선재는 그런 아내를 말릴 수 없었다. 말렸다가는 온 동네를 울리는 괴성과 함께 살림살이가 남아나질 않았다. 선재 입에도 침이 고였다.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다. 제가 당뇨가 있어 뭘 먹어야 하는데. 왠지 남자가 선재를 채근하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차가 가까이 오자 선재는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뒷좌석 창문을 두드려 먹을 것을 부탁했다. 차에서 음식이 건네지고 선재가 다시 그 음식을 남자에게 건넸다. 그 자리에 앉아 단박에 먹어치우는 남자. 남자는 음식을 더 원하는 눈치였다. 선재는 차주에게 남자를 평창역까지 부탁했다. 주저없이 남자는 차에 몸을 실었다. 남자를 싣고 떠난 차가 소실점이 되어 저 멀리 사라졌다. 다시 홀로 남겨진 선재. 남자를 보내고 한참을 걸었다. 얼핏 눈앞이 흐려지더니 선재의 몸이 풀숲으로 쓰러졌다. 차 한 대가 섰다. 차에서 사람이 내려 선재를 싣고 어딘가로 향했다. 선재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마취 상태처럼 몸과 정신이 몽롱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선재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왔다. 선재의 상체를 일으켜 입에 무언가를 떠먹여 주었다. 밥알을 곱게 간 묽은 액체에 자잘한 고기가 씹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소고기죽 같았다. 선재는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먹지 않은 채 무리해서 움직인 게 화근이었다. 선재는 그걸 받아먹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니, 며칠이 지난 걸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멘트 천장과 시멘트 벽으로 된 네모난 방이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야 자신이 무언가를 먹었음을 감지했다. 입안에 알싸한 인공육과 인공 감미료 맛이 느껴졌다. 화장실에 들어가 손가락을 넣어 모든 것을 개원했다. 선재는 옷과 가방을 챙겨 건물을 빠져나왔다. 자신을 살려준 여자에게 고맙긴 하지만 고맙단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선심이라고 생각했다. 강남역 사거리에 선 선재. 쓰러질 듯한 마른 몸과 파리한 몰골에 수염은
제법 덥수룩해졌다. 사거리 건물마다 높게 달린 영상 광고판을 올려다보았다. 광고마다 고기를 씹고 있는 입과 음식을 삼키는 목구멍이 보였다. 접시 위에 육즙이 흐르는 고깃덩어리. 입가에 침이 고이며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입. 고기를 꽂은 포크를 입안으로 쑤셔넣고 육즙이 튀도록 씹는 이빨. 고기를 삼킨 목구멍 울대와 두터운 입술. 만족스러운 듯 혀로 입을 다시는 광고가 건물마다 계속 리플레이되고 있었다. 사방이 온통 먹고 마시는 입이었다. 모두 진공청소기 같은 입을 벌리며 온갖 음식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는 중이었다. 입 모양만이 클로즈업 된 채 도시의 어둠 속 허공을 둥둥 떠다녔다. 선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걷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차를 몰고 빨리 지나쳐갔다. 간혹 걷는 사람이 보이더라도 화가 보테로의 그림 속 인물 같은 모습이었다. 둥그런 얼굴에 둥그런 몸의 사람들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육중한 좀비 같았다. 테헤란로 21번가. 선재는 현관벨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리는 선재. 뭔가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빼꼼 열렸고 어둠 속 딸의 두 눈과 마주쳤다. 충혈되고 혼탁한 눈이었다. 엄마가 떠났다. 전화로 하시지.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더구나. 장례는 잘 끝냈고 부고 달릴 겸 너를 보러 왔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말이냐?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서요. 그런 헛소리는 살다 처음 듣는구나. 무슨 일 있는 게냐? 어디 아픈 게야?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먹방 말이냐? 그 일이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그런 캐캐묵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먹어서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냐? 다들 너무 먹어 개죽음이 되어 나가는데. 모르는 말씀 마세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빠처럼 속 키우고 농사 지어서 입에 겨우 풀칠하며 살라고요? 엄마 아빠가 먹고 마신 것은 제가 먹방으로 벌어 보낸 돈이에요. 선재는 최대한 이해심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미안하다, 하와야. 너의 모습을 보여주기나 하렴. 싫어요. 가세요.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 하와. 선재는 문틈 사이로 발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문을 열어젖힌다. 선재의 두 눈이 커진다. 하와는 죽은 아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300kg의 육중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아내처럼 전동 휠체어 신세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와야. 선재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차올랐다. 살을 찌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움직이지 않으며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먹어야 했다고요. 먹고 토하고 그래도 살이 찌지 않았어요. 선재는 고개를 숙인 채 읊조리듯 말을 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초고도 비만으로 죽어가고 있다. 너희 엄마도 그런 모습으로 떠났고 너까지 이러면... 가세요. 아빠와 나만 살이 안 찐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삶을 받아들여야지요. 문틈 사이 발을 빼는 선재. 문 닫히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려왔다. 힘없이 돌아서는 선재의 어깨가 흔들렸다. 다시 걷는다.
본능처럼 두 다리가 선재를 걷게 만들고 있다. 걷고 또 걷고 있다. 집 가는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모르겠다. 어느 길인지 상관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선재는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았다. 선팅이 짙은 차 한 대가 가던 길을 멈추고 후진한다. 선재 옆으로 차를 멈추더니 차 앞문이 내려간다. 팔이 나오고 손에는 초코 케이크 들려있다. 선재는 망연히 그것을 올려다본다. 차 창문 밖으로 나온 손은 어서 받으라는 신용을 한다. 머뭇거리는 선재의 손. 선재는 결국 그것을 받아든다. 차는 이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떠나버린다. 홀로 남겨진 선재. 달디단 초코물이 흐르는 초코 케이크를 뚫어져라 내려다본다. 눈을 질끈 감고 초코 케이크로 입을 가져간다. 선재의 두 눈이 커진다. 초코 케이크를 입에 넣고 씹고 또 씹는다. 아주 오랫동안.